신인간혁명 28권 이케다 다이사쿠 혁심 신이치는 창제를 끝내자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니하오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며 인사했다. 그러자 모두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눈동자를 빛내며 니하오 라고 대답했다. 일본인이 난징을 찾아와 열사비 앞에서 합장하고 창자하는 모습에 깊이 감명한 듯했다. 신이치 일행이 손을 내밀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반갑게 악수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마음에 국경은 없다. 기원하는 마음은 인간을 하나로 묶는다. 일행을 안내한 장수성 관계자가 창가학회 야마모토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중단 멤버들입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중일 우호의 다리를 놓은 분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빙 둘러선 채로 온화한 분위기에서 간담을 나눴다. 치니치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열사 여러분을 비롯해 전쟁으로 희생당한 모든 분의 명복을 기원했습니다. 또 난징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전쟁으로 가족과 친척을 잃으신 분도 계시겠지요. 나도 가장 좋아하는 큰형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비참합니다. 잔혹합니다. 전쟁 따위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중일 양국의 평화와 우호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결의입니다. 나는 전쟁에서 큰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비탄에 빠져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우시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을 여러분의 괴로움과 슬픔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평화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무너지지 않는 우호의 다리를 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번 난징 방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새로운 벗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호의 다리는 더욱더 넓혀졌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무지개 다리를 함께 놓읍시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어로 통역된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옳소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하며 감동한 얼굴로 다시 신이치에게 악수를 청했다. 열사 능원을 뒤로한 일행은 난징시 북서부에 있는 난징 창장대교를 시찰했다. 창장은 양쯔강을 말하는데 창장대교는 중국 동부를 남북으로 잇는 대동맥이다. 일행이 현지에 도착하자 300분의 1 크기로 만든 모형 앞에서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했다. 담당자는 20살쯤 된 여성이었다. 창장대교 건설은 1960년부터 1968년까지 횟수로 9년이 걸렸습니다. 다리 윗부분은 도로이고 아랫부분은 철도인 2층 구조입니다. 철도다리 길이는 6,772m이고 도로다리 길이는 4,589m, 폭은 19.5m입니다. 이 다리는 중국 인민의 손으로 설계하고 중국 인민의 기술로 세웠습니다. 중소대립 때문에 당초 예정된 소련의 원조를 받지 못했지만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훌륭히 완성했다고 한다. 신이치는 가슴을 활짝 펴고 생기발랄하게 설명하는 담당자의 모습에서 미래의 희망을 느꼈다. 청년이 자신감과 자부심에 넘쳐 즐겁게 전진하면 국가도 단체도 번영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9월 16일 오후 방중단 일행은 메이위엔 신춘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1946년 5월부터 1947년 3월까지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평화 교섭을 할 때 저원나이 등이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한 장소였다. 중국은 1937년에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해 항일 민족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일본과 맞서 싸웠다. 1945년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중국은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국공 양당의 대립은 점점 격렬해졌다. 미국은 내전을 피해 중국이 연합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양당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했다. 8월 말에 공산당의 마오쩌둥과 저우언나이 등이 국민당 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가서 장제스와 화해 대화를 시작했다. 그 결과 정전협정을 맺고 정치협상 회의를 열자 평화의 흐름이 열리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그 뒤 분규가 발생하고 사태는 어려워진다. 1946년 5월 국민당은 정부를 충칭해서 난징으로 옮긴다. 그리고 공산당은 난징의 총통부와 가까운 이곳 메이위엔 신춘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저원나이가 국민당을 상대로 절충에 나섰다. 아내 덩잉차오도 이곳에서 살면서 화평의 길을 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덩잉차오는 이때 정치협상회의에 중국 공산당 대표 7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기념관은 책상과 소파, 침대, 서적 등을 당시 그대로 보관했다. 전시품들 사이에 붉은 돌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이 돌은 위화타이에서 희생된 순국자들의 피가 묻은 돌이라고 한다. 부부가 고된 업무 속에서도 위화타이를 몇 번이고 찾아가 주워온 돌이다. 동지들에게 이 돌을 보이면서 존귀한 목숨을 바친 선인들의 혼을 계승해 새로운 중국을 구축하자고 외쳤다. 순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감투 정신과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개혁이 성취된다. 평화를 건설하는 길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고매한 이상을 외쳐도 그 이상을 이루려는 강인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시니치는 메이 위엔 신춘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미네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우원나이 총리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이셨소.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덩잉차오 여사를 만날 수 있겠군. 기대가 돼요. 덩 여사는 저우 총리와 함께 신중국 건설에 인생을 바치셨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의 어머니로서 지금도 저우 총리의 유지를 이어 인민의 행복을 위해 계속 분투하시는 분이요. 여사의 생애는 그야말로 질풍노도 갓난 신고였다. 덩잉차오는 1904년에 중국 광시성 난닝에서 태어났다. 지방 관리였던 아버지 덩팅충은 신장으로 유배되어 덩잉차오가 유년기 때 세상을 떠난다. 중국 의학을 공부한 어머니 양전더가 광저우, 상하이, 텐진 등을 전전하며 홀로 딸을 키웠다. 성적이 우수한 덩잉차오는 겨우 12살 때 텐진의 직내제 1 여자 사범학교 본과에 진학한다. 그리고 1919년 15살 때 5.4 운동에 참여한다.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성에 대한 권익 등이 중국에 반환되지 않고 일본에 양도되자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과 베이징 정부에 대항해 시위 운동을 일으켰는데 5.4 운동은 여기에서 비롯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운동이었다. 덩잉차오는 텐진에서 베이징 학생들을 지원하자고 외치고 텐진 역의 애국 동지회에 가입해 강연대장을 맡는다. 중국 인민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열강의 무도한 행태를 간과할 수 없었다. 이 무렵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저원나이와 만난다. 저원나이는 남학생으로 조직된 텐진 학생 연합회에 들어가 운동에 정열을 쏟고 있었다. 그리고 텐진 학생 연합과 텐진 역의 애국 동지회가 통합되면서 중액의 멤버로 각오사가 결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각오는 깨달아 각성한다는 의미다. 젊은 시절을 어떻게 사느냐가 평생을 결정한다.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청춘은 가장 고귀한 빛을 발한다. 저원나이는 각오사 결성에 즈음하여 각오사 선언의 초안을 작성한다. 그 초안에는 혁신과 혁신의 정신을 근본으로 운동을 추진한다고 쓰여 있다. 사회를 혁신하려면 혁신, 다시 말해 마음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거기에 젊은 저원나이의 해안이 있었다. 니치렌 대성이는 다만 마음만이 중요하니라 어서 1192쪽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언제나 연마해야 한다. 사회 개혁을 이루고 아무리 우수한 제도를 마련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존재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을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는 형식만 남고 자칫 악용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도 사람들이 행복을 향유할 수도 없다. 또 개혁의 이상은 권력을 잡은 사람의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죽은 해초처럼 사라지고 만다. 자신을 응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요컨대 혁신 없이는 진정한 사회 개혁도 없다. 가고사의 청년들은 자기 자신의 개혁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선구적인 지식인 등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어 탐닉하듯이 열심히 배우고 다양한 주제를 정해 연구에도 힘썼다. 덩잉차오는 가정 개조 연구에 여념이 없었다. 가고사는 회복, 각오를 창간한다. 정부가 눈을 번득이며 감시하던 시절의 출판이었다. 멤버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번호로 지은 가명을 쓰기로 했다. 덩잉차오는 회보에 이라는 필명으로 왜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학생의 사상, 삶의 자세에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왜 타인을 경멸하는가? 왜 타인을 질투하는가? 왜 나쁜 습관에 물드는가?
왜 무익한 책이나 잡지를 보는가 등으로 질문하면서 학생들의 훌륭한 주장과는 괴리되고 모순된 현실 속의 생각과 행동을 신랄하게 짚어냈다. 텐진에서는 남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제국주의 국가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크게 확대되었다. 10만 명이 모여 국민 대회를 열거기도 하고 시위 행진도 했다. 난카이 대학교 학생이 된 저우 언나이는 이 운동을 과감히 추진했다. 군대와 경찰이 점점 더 격렬하게 탄압했다. 동지가 부당하게 체포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 사건에 항의하러 간 저우 언나이도 체포되었다. 학생들은 경찰 책임자를 엄중히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저항했다. 저우 언나이를 비롯한 학생들은 감옥에서도 단식 투쟁 등을 하며 계속해서 싸웠다. 덩잉차오는 학생 20여 명과 함께 이불을 들고 경찰서에 가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구금한 동지를 곧바로 석방하고 우리를 대신 가둬라 라고 외쳤다. 경찰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론은 용감한 여학생들의 항의를 지지했다. 결국 경찰은 저 원나이와 학생들을 석방했다.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겠다며 석방을 요구한 덩잉차오의 행동은 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뢰를 만들었다. 이기주의에 치우치면 상호 불신을 부채질하게 되지만 동지를 위하는 용감한 투쟁은 단결의 유대를 두텁고 강하게 만든다. 1920년 여름 덩잉차오는 여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베이징의 초등학교의 교사로 부임한다. 아직 16살의 어린 교사였다. 또 저우 언나이는 가고사의 두 멤버와 함께 프랑스로 유학을 간다. 유학이라고 해도 근공, 검학이라고 절약하면서 공부하는 것이었고 근대 지식을 폭넓게 익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일하면서 공부한다고는 하지만 프랑스로 갈 여비 등이 일단 필요했다. 저 원나이는 낭카이 학교 창립자 등의 지원을 받아 유학을 실현했다. 다른 두 사람은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다. 덩잉차오도 유학해서 내 눈으로 직접 세계를 보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그럴 여유는 없었다. 저 원나이는 덩잉차오에게 반드시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한다. 덩잉차오는 이별을 앞두고 스웨터를 짜서 선물한다. 안쪽에 당신에게 온 길을이라고 작게 수를 놓았다. 덩잉차오는 베이징에서 돌아와 텐진의 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텐진에서 덩잉차오가 가장 정열을 쏟은 일은 중국의 봉건적인 사상과 습관, 제도 속에서 자유와 존엄을 빼앗겨 노예처럼 살아가는 많은 여성의 해방이었다. 1923년 덩잉차오는 억압받는 여성을 구제하는 운동을 펼치기 위해 동지와 함께 여성사를 조직한다. 그리고 순간지 여성을 창간하고 이듬해에는 여성신문 부녀일보도 발간한다.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사회를 개혁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성이 해방되어 자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덩잉차오는 깊이 고민했다.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속임에 넘어가고 지배당하고 인간의 권리마저 박탈당한다. 교육의 문호를 열자. 교육이야말로 인민을 지탱하고 육성하는 힘이다. 이것이 덩잉차오가 내린 결론이었다. 곧바로 가난한 주부들을 위해 여성 의료 의무 보습 학교를 설립한다. 교사는 여성사 멤버로 하고 학비는 무료였다. 더 나아가 덩잉차오는 다른 단체와 협력해서 직내성 평민교육 촉진회를 만들고 이사가 되어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텐진에는 100개가 넘는 평민학교가 세워졌다고 한다. 덩잉차오는 아직 20살이었다. 하지만 이미 교육자로서 명성이 높았다. 그러는 동안 저원나이와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 저원나이는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모멸을 당했다. 프랑스에서는 저임금을 받고 일해야 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현실을 보았다. 저 원나이는 영국의 대학에 진학할 생각으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입학을 허가받는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지 못해 대학 진학을 단념하고 프랑스로 돌아온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한다. 저 원나이도 강하게 영향을 받고 공산당원이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조국을 개혁하는 길로 선택한다. 자신의 진로를 공산주의에서 찾은 저 원나이는 자기 생각을 덩잉차오에게 편지로 알렸다. 덩잉차오도 중국을 개혁할 길을 계속 모색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사상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길을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전했다. 1923년 봄, 저원나이는 엽서로 덩잉차오에게 완곡하게 청원한다.
자유로운 봄을 향해 뛰어나가자. 모든 속박을 타파하고 용감히 날아오르자. 뛰어나가자. 저원나이는 전부터 독신주의라고 밝혔다. 어디까지나 중국의 개혁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덩잉자오는 답장에 그 생각이 바뀌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저원나이는 독신주의를 접었다고 솔직하게 전했다. 연애와 혁명은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평생 함께 걸을 수 있는 혁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여성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혁명의 길에 매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썼다. 덩이자오는 저 원나이의 마음에 감동한다. 서로 마음이 통했다. 개혁의 동지가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다. 덩이자오는 진정한 연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여성에 이렇게 썼다. 순결한 우애, 미적 감정의 고양과 심화, 개성의 접근, 상호 이해, 사상의 융합, 인생관의 일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공통된 학습과 사업을 가짐으로써 늘 애정이 유지되고 깊어져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중국의 개혁, 인민의 번영과 행복이라는 숭고한 공통 목적이 있었다. 확고한 신념의 대지에 뿌리내린 사랑이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부평조 같은 사랑으로는 눈바람이 부는 세월을 견디며 인생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꽃을 피울 수 없다. 덩잉자오는 중국의 개혁에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맹세하고 공산주의 운동에 몸을 던진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군벌과 맞서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치고 국공합작을 단행한다. 덩잉자오는 텐진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젊은 여성 리더가 되었다. 1925년 3월 중국 통일에 힘쓴 국민혁명의 지도자 순원이 서거하지만 덩잉자오는 자신이 정한 신념의 길을 묵묵히 나아갔다. 인민 속으로 덩잉자오는 공장과 농촌을 누볐다. 무시당하고 학대받으며 노예처럼 일하는 여성들에게 사회개혁을 외쳤다. 또 순원의 부인인 숭칭링을 비롯한 지도층 부인들과 교류를 다지면서 그들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신은 어디까지나 음지에서 힘썼다. 영일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계를 철폐하자고도 외쳤다. 열강의 입김에 군벌은 덩잉자오를 가장 큰 위험 분자로 보았다. 이미 어머니와 헤어져 텐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머리 모양을 바꾸고 바지를 입는 등 눈에 띄지 않는 복장으로 텐진을 탈출했다.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국민정부와 저원나이가 있는 광저우로 갔다. 저원나이는 1년 전에 귀국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개혁을 위해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저원나이는 광저우에서 국민당 혁명군 리더를 육성하는 황푸 군관학교 정치부 주임과 공산당 광동구 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바쁘게 일했다. 덩잉차오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도 마중조차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저원나이의 검소한 방에는 덩잉차오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놓여 있었다. 이날 저원나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튿날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5년 만에 재회한다. 양식집에서 식사를 했다. 무량한 감격의 두 사람은 틀림없이 가슴이 벅찼으리라. 하지만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 별로 말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 되었다. 저원나이는 27, 덩잉차오는 21였다. 건설은 사투이다. 인민을 위해 사생활도 아니 목숨까지도 바친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국은 건설되었다.